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재입니다. 넘치는 유동성이 만드는 고금리. 이게 왠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말 되는 환경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동성은 안정적으로 가는데 경기 흐름이 악화가 되지 않는다면 기준금리 인하 안 나타나면서 고금리가 지속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국채 흐름 봐야 될 테고 또 주식시장 흐름 봐야 되겠죠. 오늘은 그 두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미국 재무부 분기 리펀딩 계획 확정되는 것이 다가왔죠. 주식시장 그 반전되는 모습 나타나면서 작년 11월 같은 모습 나타날까? 그거 다들 생각하시죠? 그 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벤트 이전에 올라버리면 재미없죠? 작년 같은 경우는 딱 올라가기 적절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올해는 이벤트 이전에 긴 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프라이머리 딜러하고 재무부 간의 협의가 22일부터잖아요. 그 내용들도 시장에 반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벤트 이전에 상승폭이 크면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기 리펀딩, 먼저 국채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이 포커스죠. 금리는 따라올 수 있는 것이고 따라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요. 안 올 확률이 당장은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PCPI 지표 나왔죠. 예상에 부합됐기 때문에 악재는 아니었죠. 근데 과연 이게 호재인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상하고 부합된다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죠. 지금 상황 자체가 인플레이션이 약화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점. 그렇다면 시장 예상치에 부합되는 것 자체가 인플레이션이 약화되는 거 아니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냥 한번 보시면 붉은색 선이 헤드라인이고 푸른색 선이 코어란 말입니다. 코어 쪽도 내려가는 모습이 약해지고 있고 헤드라인은 아예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 반등하는 게 시장의 컨센이다. 그렇다면 그게 호재인가? 잘 따져보셔야죠. 목표는 이 2%까지 가야 되는 건데 물리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흐름이 이 2%를 향해서 내려가는 것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 붉은색 타원, 팬데믹 이후에 나타났었던 부작용, 이때보다는 낫지 않느냐? 내려오고 있으니까요. 붉은색 선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추세는. 근데 상승률이 낮아진 것은 물가 하락이 아니고 또 물가 하락 자체가 목표도 아니죠. 문제는 이 상승률도 목표치에 못 가고 있는데 절대 레벨도 높다라는 것이고 하락을 선도했었던 헤드라인도 꿈틀거리고 있어요. 커머디티 시장 쪽이 계속 꿈틀거리잖아요. 그리고 서비스 쪽은 만성적인 흐름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고요. 절대 수치 한번 볼게요. 이 표를 보면 2017년이 100이다. 그 기준으로 놓고 계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2024년은 7년이 지났으니까 114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122.8이에요. 그러니까 114면은 요 110하고 120 사이 중간 요거보다 약간 높은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확 치고 올라갔고 상승 기울기도 계속 높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요. 팬데믹 이전의 기울기는 이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 붉은색 선이 됐고 계속 이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약간 낮아졌지만 그렇기 때문에 헤드라인은 반등을 해도 코어가 하락하니까 괜찮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2% 목표에 당장 도달해도 이 체감은 무척이나 고통스러운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2% 기준으로 놓고 봤었어도 114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그거보다 무려 8%가 높은 것이죠. 절대 수치는 고통 그 자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수치도 내려오다가 말잖아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근데 어떻게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10년물 일드 자꾸 올라가죠. 4.8%까지 계속 근접하고 있는데 이 상승 추세가 꺾이지가 않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저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경기 흐름이 악화되면서 인플레이션 자체도 꺾여야 되잖아요. 근데 경기 흐름도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 임금도 올라가고 임대료도 올라가고 이것저것 다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 금리가 내려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나온 아틀란타 페드에서 뽑은 테일러 룰 기준으로 기준금리 얼마나 되는가 그거 2분기치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1분기는 1분기 경제 흐름으로 뽑아보니까 1월 달보다 많이 올라온 상태로 마감이 됐는데 1월 달에 전망했을 때는 3.47에서 4.37 이 정도 범위를 봤었거든요.
근데 4월 달까지 나온 지표들을 넣고 보니까 하단이 4.13, 상단 4.75 많이 올라왔죠. 하단이 44bp, 상단이 38bp 상승을 했죠. 그나마 다행인 건 상단 4.75%에서 더 올라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한 달 동안에. 그리고 2분기 수치 예상치를 지금 뽑고 있는데 하단 3.88, 상단이 4.75, 그리고 중간값이 4.06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분기 초에는 이게 범위가 좀 넓어요. 분기 초니까 이제 시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범위가 초반에는 넓다가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줄어들죠. 시작이 3.88에서 4.75라고 본다면 1분기보다 하단이 41bp, 상단이 38bp 높은 데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PCPI 지표 보듯이 인플레이션 데이터들이 내려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역시 마찬가지로 상하단을 높이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상단이 4.75에서 막혀서 계속 안 올라간다면 좋겠는데 상단이 막혀도 하단 쪽이 계속 올라오는 것은 부담입니다. 그것이 유통금리가 하락할 경우에 하반경 직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CME 패드워치 툴의 향후 금리 흐름 전망 이걸 놓고 보면은 위에 게 2주 전이고 아래 게 이번 주에 뽑은 겁니다. 두 번째 금리 인하도 점차 시간이 뒤로 밀리고 있어요. 2025년 3월에 확률이 32.7%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9월에 3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해서 4.5에서 4.75 간다 가정하고요. 그 이후에 4% 이하로 기준금리가 갈 확률을 따져보니까 내년 6월 기준으로 2.1%, 9월 기준으로 8.6%예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4.5에서 4.75 이렇게 결정이 됐을 때 그 이하로 더 내려갈 확률을 따져보면 확률이 두 자릿수가 채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 전망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예전에는 1년 반 뒤에 금리 인하 확률도 좀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크게 금리 인하가 나타날 그럴 확률 자체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4% 이하로 기준금리가 떨어질 확률이 얼마 없다라는 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국채시장 봐야 된다라는 그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금리 인하가 4%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면은 내년에 금리 인하가 3번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유통금리는 오히려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유통금리가 기준금리 아래쪽으로 80이나 100bp 정도 아래에 있으려면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강해야 돼요. 만약에 지금 같은 확률로 그냥 옆으로 간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위로 튈 수 있어요. 금리 전망에 따라서 텀 프리미엄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죠.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강하지 않다면 지금도 10년물 유통금리로 감안한다면 이 위에 있어야죠. 그리고 이렇게 같이 내려오다가 금리 인하 더 하지 않을 내년 9월 정도 되면 여기 그냥 붙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정상적이죠. 지금은 선반영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바닥을 형성한다라고 하면 그 이전에 금리가 상승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시간이 금리의 편이 아니라는 것이고 2024년 상반기의 스토리텔링 테마였었는데 이젠 아니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상황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분기 리펀딩을 놓고 봤을 때 유동성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이 오더라도 그것이 금리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유동성이 확 풀려도 하향 안정 정도 기대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4% 이하로 내려가던 그런 상황을 기대하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유동성이 넘쳐 흘러서 텀 프리미엄을 낮추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데이터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인플레이션 데이터 흐름을 꺾을 정도가 되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분기 리펀딩에서 단기물하고요. 중장기물의 발행 비중이 어떻게 조정될 것인지 그것에 따라서 국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고 또 금리 쪽에 주는 영향도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인플레이션 데이터 흐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작년 11월 같은 효과가 금리 쪽에서 나타날지 그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유동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이 금리 관점으로 연장해서 확대 해석이 가능한 것인지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 쪽 영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식시장 쪽으로 어느 레벨 이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은 악영향이 본격적으로 작용이 된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 푸른색 선이 나스닥 지수고 붉은색 선이 10년물 노트 금리입니다. 금리가 전고점을 돌파할 때마다 주식시장이 본격적으로 조정을 받죠. 잠시 멈추는 듯 하다가 다시 돌파하니까 또 조정을 받고 하는 그런 모습. 이 박스권 안에서
계속 반복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꼭 많이 내려오지 않더라도 박스권 레벨 안에서만 움직여도 주식시장은 다시 올라가죠. 그러다가 다시 금리가 전고점을 넘어서면 시장 조정받고, 그러한 모습이 최근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쭉 올라가면서 이때 고점이 10년물 금리가 5%대죠. 지금 4.8% 향해서 가고 있고요. 특히나 4월은 실적 시즌에 그동안의 시장을 끌고 왔었던 그런 핵심 업종이죠. AI 산업이요. 그 높은 주가 상승률에 대해서 이제 검증 과정까지도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보통 이익보다는 주가 상승이 먼저 나타나고 이익이 뒤따라서 나타나면서 그 고평가의 수준을 점차 낮추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AI 주가 흐름을 긍정적으로 보려면 그런 프로세스로 봐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현재 시점의 이익도 그렇고 향후 시점의 이익 전망 자체에도 불리하게 작용이 되면서 주가가 더 크게 조정을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AI 산업의 향후 확산하고 성장성, 이거는 계속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죠. 좀 이따가 그 관련된 말씀 또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분기 리펀딩 관련해서 작년 10월하고 아주 유사해지고 있다, 이 말씀을 계속 드려왔던 것이죠. 유동성 악화되고 금리 올라가고 하는 모습. 그런데 그 유동성 악화된 모습이 그것이 작년 11월하고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이 국채시장 쪽의 금리하고요, 주식시장 쪽의 유동성이 약간 상이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주된 배경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AI 쪽을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인트루이스 패드 쪽 자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뭐 좀 재밌습니다. 신기술이 일자리 창출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장성을 한번 측정해보자라는 그 개념이거든요. 첫 번째로 이 스마트 디바이스, 그러니까 보통 스마트폰 중심으로 해서 그 관련된 기기들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걸 살펴본 것입니다. 미국 상무부 인구조사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 신기술과 관련된 그런 일자리들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걸 살펴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마트 디바이스가 이런 식으로 나타났는데, 가만히 보시면은 2007년부터 봤을 때 8, 9, 10, 11 한 4년간은, 이 4년 동안은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 이후에 확 늘어나죠. 스마트 디바이스가 그렇고요. 또 다른 쪽 보죠. 클라우드 컴퓨팅. 그 같은 경우도 4년 이후부터 급격히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증가율 자체는 스마트 디바이스가 100% 늘어나는 그런 모습보다 좀 적죠. 50% 정도 일자리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3D 프린팅이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5년 이후부터 많이 늘어났는데 증가율 자체 절대 수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기술이 나타날 때마다 똑같은 결과, 똑같은 수치로 좋아졌다, 이거보다는 그것이 실제로 산업에 얼마나 적용되는지에 따라서 틀렸다. 그것을 기업이 얼마나 실제로 활용을 했느냐, 그거에 따라 결과가 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것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 결과가 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AI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놓고 봤을 때 2018년하고요, 작년부터 올해까지의 사용량 평균을 비교해 보니까 AI를 사용한다고 보고한 기업의 비율이 3%에서 4.4%로 증가했다. 그러니까 많이 확산된 것이 아니죠. 보통 5년 지나면서부터 일자리 창출이 확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과거 신기술 산업에서 나타났었는데 AI 쪽이 그보다 빠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가장 컸었던 스마트 디바이스 쪽을 놓고 보더라도 5년 지나면서 20% 가까이 늘어났는데, AI 같은 경우는 6개월 후에 AI를 사용할 것이냐, 그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답한 기업이 7% 미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일자리 창출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고요. 물론 이 수치가 3D 프린팅보다는 높죠. 하지만 아직 클라우드 컴퓨팅보다도 낮은 상태고 가장 강했었던 스마트 디바이스보다는 많이 약하죠. 그래서 이러한 신기술이 적용되는 게 다 산업마다 틀린데 AI의 생산성 쪽에 미치는 그런 영향, 이것에 대해서는 확인하는데 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더 걸릴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리포트입니다. 그렇다면 AI의 확산 여부도 아직 확정이 안 됐죠. 신기술 도입한 다음에 4, 5년 차를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올해와 내년 이때가 중요한 시점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만약에 기술 이용이 본격적으로 확산이 되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또 고용 창출이 지속되니까 이 서비스 인플레이션의 핵심인 임금 쪽도 자극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글로벌 유동성 자체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EU 쪽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AI 쪽에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글로벌 유동성 자체가 집중된 산업이 성장을 한다면 그 성장과 더불어서 인플레이션이 동반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 넘치는 유동성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유동성이 넘치는 상황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자극되면서 고금리가 지속될 가능성은 향후에 아주 크다라는 것이죠. AI 산업 자체에 유동성이 집중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 이게 확산이 안 된 상황이다 놓고 보면은 만약 향후에 확산이 된다라고 한다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금리는 말 그대로 디스인플레이션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것이죠. 그 중심에 AI를 우리가 지켜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 GDP 발표 났을 때 스태그플레이션을 가장 걱정했었잖아요. 성장 낮아지고 인플레이션은 살아있는 그런 경우야. 향후의 키를 AI가 가지고 있다라고 본다면 이 논리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인플레이션을 만들 수 있는 산업이 어느 것인지, 그 성장이 인플레이션하고 동반되고 있다라는 점, 다른 산업 쪽에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내용이 유동성하고 금리가 디커플링이 될 수 있는 그 환경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계속 해봐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분기 리펀딩 앞두고 국채시장하고 주식시장 쪽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AI 쪽은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그 내용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분기 리펀딩도 중요하지만 또 FOMC 회의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겠죠. 관련된 얘기들 주초에 또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